자, 이제 4장 전력의 생산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진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재를 끝낸 다음에 또 다룰 다양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본 강좌의 제목이 바이오 에너지 화학이죠. 그죠? 이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료전지, 또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또 태양광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솔라셀 그런 내용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지금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미생물 연료전지나 전기분해전지 그리고 바이오 솔라셀 이런 어떤 것도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도 실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분야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의 생산 3장에서는 전압의 생산했죠. 전압. 그럼 왜 전력의 생산을 우리가 따로 다뤄야 되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 디바이스에서 그 성능을 평가할 때 전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전력이죠. 그죠?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시간만 곱하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압만 가지고서는 물론 전압이 높으면 좋겠지만은 전압만 가지고서는 그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디바이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고 반드시 전력으로 성능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류 곱하기 전압을 다시 이제 우리가 리어레인지 하면은 전류는 뭐가 되죠?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 됩니다. 그죠? 이때 저항은 엑스터널 저항, 외부에서 여러분이 걸어주는 그러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오미 법칙을 다시 적용하면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와 저항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다른 형태의 다른 크기의 미생물 연료전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전력 밀도로 비교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밀도를 우리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전극의 표면적으로 나눕니다. 근데 전극의 표면적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노드 표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표면적을 이제 나눠요. 또는 캐소드 표면적으로 나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미생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노드의 바이오 필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죠? 캐소드의 반응은 전체 성능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표면적으로 나눌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실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다공성 전극이나 또 와이어 여러 형태의 전극이 있기 때문에 실표면적으로 나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투영 면적, 그죠? 예를 들면 겉보기 표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완전한 이제 표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추세가 표면적이 아니고 그냥 아예 반응기 부피를 이용하자.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력 밀도가 표면적당 전력 밀도 아니고 반응기 부피당 전력 밀도로 표시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모든 고민이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요, 표면적을 증가시키면은 어때요? 전력도 밀도도 비례해서 증가할 거로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제 작은 사이즈의 반응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요. 실험실에서 처음부터 실제 반응기처럼 큰 그런 반응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크게 크면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는 이 벤치 스케일이라고 해서 실험실 벤치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이즈 그런 반응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은 좀 키웁니다.
즉 파일로트 사이즈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최대한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요. 물론 이게 이제 실제 환경에 적용해서 운전할 그런 반응기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파일럿 스케일에서도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환경에 가서 실제 반응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가 그 전극의 표면적을 증가시켜도 이게 전력 밀도가 쭉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도 직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전력 밀도가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A와 B, 근데 B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경우가 있는데 이 전극의 표면적이 증가돼도 이게 비례해서 증가를 안 해요.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상황에서도 이 결과가 좋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 두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냐? 요 보세요. 요 동그라미로 된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역삼각형, 여기는 또 네모인데 어쨌든 이때는 프로톤 엑스체인지 멤브레인의 이 사이즈에 따라서 전극 사이즈뿐만 아니고 여러분 에노드와 캐토드 사이에 어떠한 막을 이제 설치했을 경우에 막의 사이즈도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즉 막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막의 사이즈가 클수록 결과는 좋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A번은 이제 캐소드의 표면적을 일정하게 했고 NOD의 표면적을 바꿨을 때 결과고요. B번은 에노드 사이즈를 일정하게 하고 캐소드의 표면적을 바꿨을 경우, 어쨌든 결론은 비슷합니다. 표면적이 증가해도 전력 밀도는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막이 있을 경우에 막은 일반적으로 표면적을 크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제 이겁니다.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곧 나오니까 참고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한번 전력 밀도를 이론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밀도를 우리가 구할 때 외부에 이제 걸어주는 저항도 영향을 이제 주지만은 이 미생물 연료전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부 저항이다, internal resistanc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극 재료 자체의 저항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용액이 이제 보여주는 저항도 있을 거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오버 포텐셜은 과전에 의한 이제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그냥 내부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이제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계산된 이 전력 밀도의 계산식에서 여기 분모에 있는 저항을 내부 저항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더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가능한 총 전력의 최대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EMF라는 것은 뭡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이 전압값이죠. 그죠? 그런데 50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때 얻어지는 전압이 50입니다. 물론 52는 EMF 이론적인 값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EMF가 P 52보다는 항상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사용하는 전압은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외부 저항은 이제 소위 부하라고 합니다. 로드. 부하에 걸리는 그 전압을 우리가 실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최대의 전력을 구해보면 어때요? 요 값에다가 곱하기 여기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요 저항의 합분의 외부 저항을 곱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 이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만약 이런 거요. 이게 이제 도식화 시킨 것인데 요 빨간 박스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미생물 연료전지, 그리고 외부에 이제 외부 저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길목이 하나니까 동일한 전류가, 그죠? 미생물 연료전지 내부나 외부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두 개의 저항 값을 더한 다음에 여기 요 저항 값과 요 전류 값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약간 복잡해집니다만은
반면에 내부 저항이 최소일 때 최대의 전력이 얻어지게 돼요. 이게 최소일 때. 근데 만약에 이것을 OCB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요 그래프를 요 그림을 보면서 최대 전력 밀도를 얻기 위한 외부 저항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그죠? MFC가 생산하는 최대 전력은 50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저 EMF 있잖아요. 이거요. EMF 이것은 이론적인 값이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FC가 생산하는 최대 전력은 외부 저항이 제로일 때죠. 제로일 때. 이게 없을 때죠. 없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터널 저항 분의 5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엑스터널 요 저항 부하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은 어떻게 되죠? 요 I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죠? R은 이때 엑스터널 레지스턴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I는 어떠세요? 여기 52 나누기 요 두 개. 왜냐하면 저항 I는 말이죠. 외 내부 저항도 있기 때문에 52를 요기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한 값을 이게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P는 어떻게 됩니까? 전력 밀도는 52 요거의 제곱 그리고 어때요? 요거 내부 저항의 제곱 곱하기 요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보았듯이 요 값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은 언제 요 외부 저항이 얼마일 때 우리가 요 미생물 연료 전지로부터 최대의 이 전력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P를 최대로 하는 요 R 엑스터널 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변수로 놓고 요것을 요 식을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그죠? 한번 해보겠어요. 책에서는 뭐 이런 미분 과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가 다 풀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요 P를 미분합니다. 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수고 요것만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1승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요거만 나오고 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식이 여기 분모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0으로 놓고 우리가 풀면은 요게 이제 이 외부 저항의 값을 알 수 있어요. 0으로 놓고 풀었을 때 외부 저항이 내부 저항값과 같을 때 최대의 전력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같을 때. 그러면 요 식에서 보세요. 외부 저항과 내부 저항을 우리가 같다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저항을 외부 저항과 같다고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가 ER 엑스터널이니까 이거 제곱하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요 미생물 연료 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 밀도는 요 두 값이 같을 때고 그때의 전력 밀도는 이렇게 52 제곱을 4 곱하기 R 요 외부 저항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 식은 중요하니까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유도도 하면 좋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장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외부의 저항을 이제 다는 거죠. 언제 최대의 전력 밀도느냐? 그 에너지 생산하는 디바이스의 내부 저항과 외부 부하의 저항이 같을 때다.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제 MFC 전력 밀도를 계산하는 건데 일단은 단위 면적당 계산을 해봅시다. 면적이 4.9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그냥 모델 케이스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오프 서킷 볼테이지가 0.8V다. 이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내부 저항이 55ohm이고 105ohm이다. 이럴 때 전력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내부 저항이 55ohm일 때 어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외부 저항도 55ohm일 때죠. 그러니까 55ohm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가장 좋겠죠. 그럴 때 우리가 식을 요거 쓰면 말이죠. 52 제곱을 4 곱하기 내부 저항 값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0.0032 와트다. 그죠? 그러니까
전극 표면적당, 우리가 대개 이제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요, 표면적을 제곱센티미터로 안 하고 제곱미터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곱미터로 바꾸고 요 값으로부터 나누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6.35 와트 퍼 제곱미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와트로 치면은 6350 밀리와트 퍼 제곱미터다. 이러한 미생물 연료전지 성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럼 이 세계에서는 크냐 작으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의 전력 밀도를 진짜 이 전극이 커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값입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전력 밀도가 얻어지요. 마찬가지 계산을 여기 내부 저항이 105mm일 경우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요?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4 곱하기 R 요거 내부 저항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내부 저항이 2배 증가했으니까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력 밀도는 이 값의 반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계산 뭐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175 밀리와트 퍼 제곱미터. 그죠? 요거에 딱 반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미생물 연료전지의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생물 연료전지 내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어떤 여러분 에너지 생산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저항이 너무 커서 자체에서 이제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를 그 자체가 깎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 거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전류를 계산해 보세요. 외부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전압을 측정하죠. 전압을 측정하면서 또 우리가 전력도 측정하기 가능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 있는 저항을 쭉 바꿉니다. 큰 그 상태로부터 작은 상태로 쭉 바꿔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저 전류는 이렇게 전압 나누기 내부 저항 더하기 외부 저항 값이 되겠죠. 그죠? 이 전력은 이게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전력은 외부에서 외부 저항으로부터 뺏은 거니까 I 제곱 곱하기 외부 저항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인터널 리지스턴스 내부 저항이 55옴인 경우에 외부 저항 값을 10에서 1000오음까지 변화시키면서 구한 전류와 전력 값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외부 저항 값을 쭉 바꿔요. 왜냐하면 외부에 걸리는 부하는 이것은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다양한 그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 10부터 1000옴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이때 전류가 쭉 증가하면서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그냥 작아지겠죠. 쭉 작아집니다. 반면에 전력은 어때요? 전력은 그렇지 않죠. 이게 쭉 이제 외부 저항값이 증가할수록 쭉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여기 외부의 저항이 내부 저항과 같아질 때, 즉 55옴인 경우에 최대값 3.2mW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더 증가하면 점점 작아져요. 그죠? 여러분 요거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전류 밀도와 전력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 값들을 전극의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장의 105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파워 덴시티 커브라는 건데요. 미생물 연료 전지의 실험에서 이런 커브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은 전류 밀도가 됩니다. 전류 밀도에 대한 전력 밀도를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전혀 위해 없이 거의 100%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아까 55인 경우에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되죠? 요 딱 중간 정도에서 최대 전력 밀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100오음으로 증가하면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이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도식을 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때 최대 전력 밀도에서 그러면은
얼마냐 저항이, 그죠? 이것은 우리가 전구 표면적으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곱한 다음에, 그죠? 여기 파워를 전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 그죠? 전압을 다시 전류로 나누면은 저항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55ohm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 경우 여기 갈색으로 표현된 이 경우에는 100ohm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미생물 연료전지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쿨로믹 에피션시예요. 전하량 효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쿨로믹 에피션시는 뭡니까?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작동하는 건 뭐죠? 촉매로 작용하는 것은 미생물이죠. 즉 미생물이 유기물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산화시키죠. 근데 그 유기물을 흡수하는데, 유기물의 양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유기물로부터 이게 완전히 산화될 때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전하량이 있죠, 그죠? 이제 그것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 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전하량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쿨로믹 에피션시는 실제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회수가 되는 전하량을 전체, 그죠? 기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식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나한테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MS는 기질의 분자량, TB는 시간이다. 또 B는 기질이 완전 산화될 때 발생하는 전자 수다. 아시테이트가 하나가 산화되면은 8개의 전자가 나오고, 글루코스 경우는 24개의 전자가 나온다. 그리고 산화 전극용의 부피, 소모된 기질 농도, 뭐 이런 거 있는데, 개념만 여러분들 알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쭉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요. 그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을 전부 다가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어때요? 이게 바로 이제 초하지가 되는 거죠. 초하지. 이렇게 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모는 기질을 알고 있으면은 그 기질의 분자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론적으로 초하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수를 처리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폐수 중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기물이 분자량을 다 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COD, 즉 Chemical Oxygen Demand라는 그런 양으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Chemical Oxygen Demand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수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케미컬 악시전 디맨드니까 뭡니까? 이거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분 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천의 COD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떠옵니다. 거기는 이제 적긴 하지만 어쨌든 유기물이 들어 있어요. 그 유기물을 우리는 원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산화시켜서 CO2로 이제 산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COD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COD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 유기물이 많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산화는 뭘 시킵니까? 산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요구가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COD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은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COD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물은 적은 양의 유기물이 있다. 그러니까 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BOD라는 게 있어요. Biological Oxygen Demand. 그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것은 뭐냐? 산화를 시키는데 화학적으로 산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COD와 BOD는 사실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하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COD가 높으면은 BOD도 높게 되고,
COD가 낮으면 BOD도 낮게 됩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COD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COD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기질이 다양할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폐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가장 좋아요. 폐수에는 수많은 유기물이 있는데 유기물이 분자량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COD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을 뭘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산화제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산화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유기물을 다 산화시켜 버려야 되니까. 이게 뭐가 있죠? 폴망가네이트 또는 다이크로메이트 같은 산화제를 이용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이 많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COD를. 그래서 아예 이 키트를 팝니다. 이 키트를 팔아요. 그래서 키트를 이용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COD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COD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식에다 넣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은 저희 실험실에, 그죠? 의생명 연구관 그 506호에 이 측정하는 키트가 이제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COD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콜로믹 에피션시를 구할 때 그 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어쨌든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제 좋습니다.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패드 배치 MFC, 그러니까 뭡니까? MFC 반응기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기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기지를 딱 공급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기질이 분해된 다음에 다시 공급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질문은 패드 배치 MFC에서 아세테이트를 우리가 기질로 쓴 겁니다. 아세테이트 1g 이를 28ml 아세테이트 요 농도는 이렇게 돼요. 1000ppm 기질로 35시간을 운전했습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전류가 발생했는데 0.2 mA/제곱센티미터의 전류가 발생했다. 이때 아세테이트가 완전히 분해되었다고 가정할 때 전하량 효율은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극 면적이 7.1 제곱센티미터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에 요 식을 한번 그냥 이용해 봅시다. 그죠? 이 아세테이트의 여러분 분자량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전류를 시간에 따라 적분하면 이게 바로 쿨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전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0.2 mA 일정하고 이게 35시간 동안 운전됐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곱하면 되는 것이죠. F는 쿨로믹 에피션시, B는 아세테이트 하나가 완전 분해됐을 때 생산되는 전자의 수, 이거는 8이죠. 이거는 반응기의 이제 부피가 되죠. 28ml. 이걸 쓰면 됩니다. 델타 C는 뭐죠? 완전 분해됐을 때 아세테이트의 농도죠. 그래서 요 식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아세테이트의 분자량이 58g/몰이에요. 전류는 이걸 쓰면 되고 이때 이제 전극 표면적으로 곱하니까 실제 이제 전류가 나오겠죠. 그죠? 시간은 35시간을 초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F는 페르데이 콘스탄트, 이것은 28ml인데 이때는 리터로 다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것은 아세테이트가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1g/리터를 써서 계산하면은 0.49, 즉 쿨로믹 에피션시는 49%다 이겁니다. 그죠? 100%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미생물 전기분해전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가끔씩 쿨로믹 에피션시가 100%가 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이상한 경우 아니냐, 물질이 새로 창조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캐스디에서 반응한 물질이 다시 에노드로 와서 다시 반응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때는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쿨로믹 에피션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에피션시가 있어요. 에너지 에피션시. 이게 뭐냐? 생성된 에너지를 유기물의 연소열로 나눈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전력 밀도를 우리가 구하면은 전력에다가 그 미생물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만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죠? 유기물의 연소열, 그죠? 연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 산화죠. 그러면 유기물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연소열은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엔탈피도 바로 에너지예요. 그죠? 반응열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미생물 연료 전지로부터 계산된 그 에너지와 여기 시간을 곱해야 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이게 뭐죠? 이게 전력을 시간으로 곱해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적분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실제 실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그리고 밑에는 어때요? 기질의 연소열 그리고 이게 그런 몰수를 곱해야지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알 것은 하피수에 대한 유기물에 대한 델타 H 값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COD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예제 2에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는 아세테이트 기질을 사용했을 경우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실제로 PA수의 경우에는 아세테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COD를 이용해서 우리가 쿨럼의 에피션시를 구해야 된다.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